예,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 외교의 어쩌면 중심이면서도 주변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대일 외교라고 하는 것은 한국 외교라고 하는 무대에서 주연이면서도 조연이고 주역이면서도 조역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외교의 어쩌면 한국 외교가 아니라 우리의 그 어떤 국민적, 국가적 도전 과제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탈식민, 탈냉전이라고 하는 과제풀이고 그거를 아직 해내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주와 평화의 국가 만들기라고 한다는 점에서는 이러이러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라고 하는 것은 탈식민, 탈냉전이라고 하는 과제풀이의 핵심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제는 구체적으로는 강제동원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고 하는 문제죠. 근데 이 해법이라고 하는 거에 문제풀이에서 좀 여기는 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좀 일단 좀 용기를 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 문제풀이에서 100점 만점의 꼴 욕심을 내서는 사실은 이 과제풀이에 굉장히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 0점이 아니라 0점 처리할 만한 그런 대일비교가 거의 감점까지도 가버려가지고 이걸 끌어올리는 건 굉장히 어려운 과제고 지금 굉장히 엉망으로 만들어놔가지고 이거를 좀 풀어나가는 데는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정말 머리에 쥐가 날 지경인데요. 굉장히 아크로베틱한 그러한 외교를 해야 될 상황이긴 한데 근데 여기에서 이 100점 만점 맞겠다고 여기에서 그냥 탁 주저앉아 버리면 주저앉다 그럴까요? 이거만 가지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큰 거를 놓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탈식민 탈냉전의 과제라고 하는 것은 1965년 조약의 저 2조와 제3조의 문제로 응축되어 있습니다. 저 위의 문제를 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탈식민의 과제를 여전히 안고 있고요. 아래에 저 3조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북한을 적대시하면서 한일 간의 협력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구도로 지금까지 마련되어 왔고 저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비빌 언덕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98년도에 한일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이 과거 직시와 미래 지향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만 거기에는 현재의 한국과 일본의 그동안의 성과를 서로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와 평화, 한국의 민주화를 높이 평가한다, 일본의 평화 헌법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하는 이 조항이 있고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한일 간의 시민사회에서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들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보편적인 이념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거를 공유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심할 건 뭐냐면은 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리버럴 데모크라시가 아닙니다. 프리덤 앤 데모크라시입니다. 그러니까 집회 결사의 자유라고 하는 걸 다 포함하는 그러한 자유고 저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조금 과격하게 말씀드리자면 인민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포괄하는 그런 민주주의 이념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넘어가지만 이러한 가치를 지금은 한일 간에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탕 위에서 2025년에서부터 2028년까지 3년 동안의 대일 외교의 어떤 타임테이블 같은 걸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한일 기본조약 제2조, 제3조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한국과 일본 사이에 공유를 하는 그러한 거를 좀 시작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3년 동안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신한일 공동선언 가능하다면은 새로운 조약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보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냐 과연? 근데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번 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이었고 그러니까 그냥 있는 대로 가자라고 하는 거였지만은 아니 그동안에 해왔던 노력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문제 해결의 기초들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도 있고 국제사회 인식의 진전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일본이 초조할 정도로 네덜란드, 영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이 인도네시아와 케냐에서 그 독립운동 과정에서 희생됐던 그러니까 이 제국주의 국가들이
희생시켰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배상이라고 하는 거를 국가 배상이라고는 이미 한 적이 있고요. 벨기에와 덴마크가 지금 그런 노력을 시작하고 있고 심지어 독일마저도 그런 노력들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사적인 그런 변화 과정 속에서 일본이 어떻게 보면 쫓기는 입장일 텐데 이거를 다 푸는 과제로서 그냥 해결해 버리는 게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제3자 대의 변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얘기는 지금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고 지금 이게 파탄 상태에 이르렀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뭐 잔고도 없다.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좀 기업에 기업이나 개인들이 좀 참가를 해달라라고 하는데 이걸 보게 되면은 정말로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기금을 갖다가 준 게 뭡니까? 뭐 10만 얼마, 뭐 3천 원짜리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뭐 10건이 안 되는 그 기부가 있는 거고 저 크게 나오는 이제 포철에서 온 건데 이걸 갖다가 뭉개고 그냥 엎을 수도 없는 게 뭐냐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제3자 변제 관련된 11건, 그다음에 유족 지원 관련된 240건이 이미 저렇게 그 실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문발차한 상황에서 이미 실시를 해버린 건데 이걸 엎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 2024년이고요. 이렇게 건수가 있단 말이죠. 이거 다 물어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전제로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지금 이거 너무 좀 긴 얘기라서 넘어가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좀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은 그동안에 이제 제3자 대의변제 해법을 마련하기까지 이 민관에서 논의했던 것들,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했던 것들 아니면은 이 정부가 스스로 했던 얘기들 이런 것들을 다 긁어 모으면은 해법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스스로도 3월 6일 날 그러한 대의변제 해법으로 가기 전까지는 최소한의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 걸 지키면서 가려고 했던 측면이 있어요. 그걸 완전히 그냥 뭉개버린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 정부가 하려고 했던 것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정부를 도와주려고 하는 측면에서 나왔던 그런 조언 같은 것도 다 이렇게 합쳐 보면은 몇 가지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데 해결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그거를 문희상 플러스 니시마스, 문희상 플러스 니시마스입니다. 문희상 플러스 안, 그러니까 제2의 문희상 안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거기에 니시마스 건설 방식이라고 하는 거를 결합시키는 그러한 방식이 하나의 그 해법으로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풀어서 설명하기 이제 어렵지만 핵심만 말씀드리면 문희상 플러스 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이제 문희상 안이 나왔을 때 많은 반대하는 분들이 가장 크게 요구했던 건 뭐냐면은 일본 기업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피고 기업이죠. 피고 기업 자체의 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직접적인 사과 또는 이 반성의 목소리를 피해자가 들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니시마스 건설 방식을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 문희상 플러스 아니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그거를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면은 여기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부담이 좀 덜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출연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뭐 배임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서 그거에 대한 우려들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는 의원들께서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러한 안을 갖다가 좀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니시마스 건설 방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직접 배상은 아니지만은 그 피해자들에게 그 과거에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책임을 갖다가 수용을 하면서 이 사과 반성을 물론 하는데 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추도 시설을 만들고 그거를 매년 해나가는 그러한 기금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관리하는 거를 피해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그 사과 반성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하게 하고 일정 정도 거기에서 돈을 출연하게 하고라고 하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일본 기업이 출연하는 걸 가지고 이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실시해 나가는 그러한 방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저의 결론이고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가 가지고 좀 축약을 해야 되겠는데 이러한 이 해법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인식들 속에서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20안 내각을 상대로 해서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이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이시바 내각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북일 관계입니다. 일본도 북일 관계에서 지금 완전히 그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아베 방식으로부터의 이제 탈피인데 그걸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시바 내각의 이 뭐랄까요 그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끌어내면서 과거사 문제에서 일보 전진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끌어내는 그러한 방식으로 가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뭐 기억 책임 화해 뭐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원래는 기억 화해 미래 재단이라고 하는 거였죠. 문희상 아니라고 하는 거는. 근데 화해라고 하는 것은 책임 이행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책임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밝혀놓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은 이거 굉장히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 생각도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이 피해자들과 그다음에 여러 지원단체들과 얘기하는 그러한 기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일 화해라고 하는 것과 한일 간의 역사 화해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미래를 갖다가 만들어가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과제들을 일본 시민사회와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일본 시민사회가 일본 정부에 일정한 압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겠고 아까 그 최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 시민사회와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좀 해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